안녕하세요. 저는 박복한 네 팔자에 진정한 행복을 맞이한 60대 여자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물고 살아온 끝에 흰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단둘이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 다 먹는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고 옷도 이웃집의 자식들이 입던 것을 물려다 입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저희 집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23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엔 온전히 저 혼자 남게 됐어요. 20대 초반을 홀로 보낸 전 27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땅 부자로 유명한 분홍의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은 저에게 밤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굴었어요. 바람이 불면 제가 날아갈세라 꼭 안아주었고 어딜 가든지 손을 붙들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눈골 시린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만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남편은 제 손을 덥석 붙잡더니 대뜸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많은 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너처럼 이렇게 내 심장을 뛰게 한 여잔 아무도 없었어. 우리 결혼하자. 딴 건 몰라도 너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호강시켜줄게. 은자야, 나랑 결혼하자.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만큼 저를 많이 아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저희의 결혼을 쌍수 들고 반대했어요. 집안 차이가 난다느니 원래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라느니 그런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지 10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막 28에 들어선 전 덜컥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일이었기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남편은 되려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네. 아기까지 생겼으니까 이제 결혼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실 거야. 어떡하겠어. 아기가 생겼다는데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남편은 시부모에게 말을 잘해보겠다며 당황스러워하던 절 잘 달래줬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에 절 탐탁지 않아 하셨기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나 지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시부모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제게 같이 살자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 우리 부모님 말을 좀 툭툭거리고 하셔서 그렇지 속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셔. 같이 살면 딸처럼 잘해주실 거야. 나도 이제 당신한테 지금보다 더 잘할게. 약속해. 예상치 못한 말이었지만 아이를 지우라는 말씀은 하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짐을 정리해 시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던 그날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애당초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집으로 들어가던 날 제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네가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내 미리 말하는 건데 우리 너 좋아서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다. 우리 집안 핏줄이 임신했다 하고 또 우리 아들이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 한 거야. 저 상처를 받진 않았냐고요? 네, 전혀요. 애초에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 정도 말에 상처를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집안일은 오직 시모와 저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은 명확히 나눠져 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올 테니 여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라가 집안의 규칙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청소라든지 빨래 같은 것들은 모두 저와 시모의 몫이었어요. 임신 초기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게 무릎을 꿇고 바닥 하나하나 꼼꼼히 닦으라 윽박을 지르곤 했습니다. 거실 바닥 하나 닦다가 날방 까겠다. 애가 그렇게 굼떠서 어떡할래? 난 우리 상면이 가졌을 때 밥이며 빨래며 오만 가지를 척척 다 해냈던 사람이야.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 얼굴이 비춰질 만큼 반질반질하게 닦으란 말이야.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제발 그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뭐라고 지금 대드는 거냐? 하여간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것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내가 괜히 수준 차이 난다고 널 반대한 줄 아니? 똑 부러지는 맛 하나도 없고 어리버리 멍청해가지고는 수준 맞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에휴. 수준 차이 없이 사는 것들, 시모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는 동안 사랑꾼인 남편은 뭘 했느냐고요? 제가 짐을 들고 이 집에 한 발 내딛는 순간 평생 제 편이 돼줄 것만 같던 남편은 한순간에 방관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어도 모른 척, 못 본 척 눈을 돌려버리고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며 한탄을 할라치면 바로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는 게 일상이었죠. 어느 날은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 남편에게 복숭아 먹고 싶단 이야기라니 제 몸을 쓱 훑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살아? 임신 핑계로 살 뒤룩뒤룩 찌우면 나중에 완전 후회한다. 당신 지금 거울 좀 봐. 완전 굴러다니게 생겼다니까. 이것저것 사다가 먹여줘도 모자랄 남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 굴러다니겠다며 제 몸매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남편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달라지겠지. 가장의 무게라는 게 생기면 달라지겠지. 작은 희망을 가지며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 남편에게 조심스레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어요. 아직 저흰 서류상으론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되도록 아이를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말을 돌리기 바빴어요. 애기 태어나고 해서 혼인신고해도 안 늦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고. 그렇게 전 끝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을 똑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절 미워하면서 구박하던 시부모도 손주는 정말 끔찍하게도 예뻐하더라고요. 물론 아들만 예뻐하고 전 여전히 찬밥이었지만 말입니다. 출산을 하면 저와 혼인신고를 해주겠다던 남편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제 품에서 아들을 떼어놓고 저더러 밥해라 빨래해라 집안 청소 싹 해라 명령하는 시모까지 아이를 낳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출산한 지 20일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을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낯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 얼른 나와보세요.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제가 버젓이 집안에 있는 걸 뻔히 보고서도 남편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낯선 여자를 며느리라고 칭하더라고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던 그때 시모가 제 어깨를 툭 밀치고선 그 낯선 여자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듣던 대로 참 예쁘게도 생겼네. 어서 와요. 우리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거든. 얼른 들어와서 같이 먹어요. 네, 어머님. 그런데 이쪽은 누구? 자긴 신경 쓸 거 없어. 빨리 가서 앉자. 신경 쓸 거 없다니. 저 이 사람 마누라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신데요? 당신이 말해봐. 이 여잔 대체 누구냐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 남편이 저 여자를 향해 자기라고 부르는지, 며느리라며 소개시켜준다고 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남편은 절 보고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굳이 설명해줘야 돼? 하나도 이해 못했으니까 설명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여자랑 나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여길 왜 나가? 애초에 당신이 내 남편이고 애 아버지인데 누구랑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내가 왜 혼인신고를 안 했는지 알아? 우리 영식이 내 밑으로 호적 올리려고 그랬어. 쉽게 말해줘. 애초에 영식이 태어나면 그대로 너 갖다 버릴 생각이었다고. 처음엔 마음에 들어서 좀 가지고 놀아볼까 했었는데 네가 덜컥 임신해 버릴 줄은 몰랐지. 뭐? 혹시나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일 수도 있어서 집에 들이신 거야. 딸이었음 벌써 내쫓겨났지.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살게 해준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배꼽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뭐가 어쩌고 어째? 시끄럽고 너희 돈 받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시몬 화가 나서 덜덜 떨고 있는 제 앞에 하얗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100만 원이다. 그 돈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게야. 그리고 영식인 이씨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니 우리가 키울 거다. 뭐라고요? 안 돼요. 세상 어떤 엄마가 자기 새끼를 두고 나가요?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우리 엄마가 알아듣기 좋게 말하고 있잖아. 여기서 더 울고불고 해봐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나가.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미리 싸놓은 듯한 짐가방과 함께 저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매몰차게 꽝 닫혀버린 대문은 아무리 울고 악을 쓰면서 두들겨봐도 열리질 않더군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허무하게 집 밖으로 쫓겨난 전 장장 6개월 동안을 그 집 대문 앞에 찾아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문을 두들겼어요. 시부가 나와 저를 세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크게 넘어져 뼈에 실금이 가기도 했고 대문에 얼굴을 부딪혀 코피가 줄줄 흐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 싶어 파출소에다가도 신고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웬만하면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평생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 문을 두드렸죠. 영식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문을 두드리고 목청이 터져라 울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니 결국 시모가 문을 열고 도끼 눈을 뜬 채 절 바라보면서 나지막히 협박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니?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세상이야.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거 얼마든지 깜방에 쳐놓고 콩밥 먹일 수 있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편에 서는 법이라 네 얘기 들어줄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고 내가 준 돈이 부족하니?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집 앞에 찾아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들으면 제가 돈 달라고 빌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라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들이랑도 강제로 생이별했는데 돈 받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시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달라들어. 영식이 네가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돈도 없어 힘도 없어. 그렇다고 머리가 좋기래 능력이 있기래.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고 살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네가 엄마로서 영식이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2번 다신 찾아오지 마라. 그게 너랑 영식이 둘 다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 상면이 내일 모레 결혼한다.
영식이 엄마 되어줄 사람은 따로 있으니 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 잊고 네 인생 살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소란 피웠다간 나도 오늘처럼 가볍게 말로 끝내지만은 않을 거다. 시모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돈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아이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맞는 말이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걸음을 돌리게 됐어요. 혹시라도 담장 넘어 아들의 얼굴이 보일까 까치발을 들어서 집안을 들여다보니 아들은 시모의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신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서 아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영식아, 이 엄마가 미안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엄마라 네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널 데리고 가지도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줘. 엄만 절대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사랑해 아가.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을 제일 사랑해. 미안해 영식아. 그렇게 전 눈물로 아들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아들을 더는 볼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라 이런 일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던 소중한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좌절감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내 살아가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고 조그마한 방직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공장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일을 하며 힘이 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수다를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던 전 어느 공장 반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참 신기한 게 많았어요. 고향도 가까웠고 취향도 같았고 또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영화 취향까지 딱 들어맞는 거 있죠. 매사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트러블 없이 좋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저희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 제겐 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관한 이야기였죠. 연애를 할 땐 굳이 말해야 할까 싶은 일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거라면 꼭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용기 내어 과거의 일들을 남편에게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뜻밖의 대답을 들려줬어요. 당신은 진짜 착해도 너무 착해. 그냥 미친 척 소리 지르고 다 부셔버리고 오지 그랬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고생했네 정말. 실망스럽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고작 이런 걸로 당신한테 실망할 정도로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우리. 난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켜.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그 말을 하면서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주는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눈물이 나던지. 저는 그날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님을 처음 찾아뵙던 날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반찬 하나하나를 제 밥 위에 올려주시고 생선도 뼈를 발라 밥 위에 얹어주시곤 했습니다. 얼른 먹어봐요. 생선이 살이 잘 올라가지고 아주 맛있어.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어머님.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게 돼서 난 너무 좋아. 예의도 바르지. 먹는 것도 내숭 안 부리고 잘 먹지. 얼굴도 예쁘지. 우리 영훈이가 제대로 된 색실 데리고 왔네. 시부모님은 이전 시부모들과는 다르게 저를 정말 끔찍하게도 아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매번 명절 때마다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다 주시고 또 저와 남편 사이 아이가 생기고 출산을 했을 때도 온갖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다 해다 주시고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낳은 뒤 어머님께 틈틈이 요리를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아주 일품이었거든요.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감칠맛이 진하게 나는 분이셨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귀농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귀농이요? 삼촌이 고향에서 포도농장 운영하고 계신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근데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이제 손을 좀 떼고 쉬고 싶으시다네. 열심히 일궈온 농장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팔긴 좀 그렇고 엄마 아빠 나이가 있고 하니까 힘들고 삼촌은 또 자식도 없고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없으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거야. 너 예전에 어렸을 때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라고 했지. 뭐 회사도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라면서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요즘 젊은 친구들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버님께 말씀을 전달받고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작스러운 귀농 제안이었지만 저를 만나기 전부터 남편이 꿈꿔오던 것이기도 했고 젊은 나이에 공장을 맡아 운영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귀농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주택에 살게 됐고 집 앞에 있는 작은 밭도 구매해 상추며 고구마며 소소하게 농작물을 키우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은 밭을 일구면서 본격적으로 포도 농장 인수에 들어가게 됐고 그날 배운 것들을 주절주절 저에게 얘기하곤 했어요. 돈 주고 사 먹기만 해서 어떻게 재배되는 건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 가지 한번 잘못 치면 그해 농사 완전 말짱 꽝이래. 떨어지거나 상한 포도들도 깨끗하게 솎아줘야 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겨울엔 완전 춥잖아. 그래서 포도나무 주변에 방수 처리도 꼼꼼하게 해줘야 된대. 안 그럼 나무들이 얼어 죽는데 완전 신기하지 않아? 당신 정말 재밌어 보인다. 보기 좋아. 당신도 뭐 하나 해봐.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사실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온 게 있긴 한데 나 어머니께 음식 많이 배웠잖아. 예전엔 요리 재밌는 줄 몰랐는데 어머니께 요리를 너무 알차게 배워서 그런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만 괜찮다면 나 여기서 식당 한번 해보고 싶어. 식당? 아, 좋지. 내일 내가 당장 괜찮은 자리 있는지 알아볼게. 남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니 다음날 바로 가게 계약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터미널 앞에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며 놓칠 수 없어서 바로 계약금을 걸고 왔다고 말이죠. 뭔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기분이 든다. 원래 마음 먹었을 때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좋아. 자, 박은자 사장님. 내가 이렇게 계약서도 들고 왔으니까 이제 가게 이름을 지어봐야지. 아주 멋들어지는 이름으로 한번 지어봐. 영식이네 백반집. 영식이네 백반집? 그거 좋다. 다른 이름 다 필요 없어. 그걸로 가자고. 언젠가 내가 식당을 차리게 된다면 가게 이름에 꼭 아들의 이름을 넣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거기에 대해 어떠한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았고 되려 이름이 좋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제 나이 43살, 아들과 헤어진 지도 언 15년. 그렇게 전 돌아온 고향 버스 터미널 앞에서 영식이네 백반집이라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가게 간판이 걸리던 날 남편은 멀리서 간판을 들여다보고 환히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야, 가게 간판에서 아주 빛이 번쩍거리는 것 같다. 우리 아들 이름 남자답고 멋지네. 박은자 사장님, 가게 여신 걸 축하드립니다. 생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들을 우리 아들이라 칭하며 절 이해해주는 남편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며 아들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영식인 성장하면서 전 남편의 옆에 있는 상간녀를 친모로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제가 찾아가면 괜히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되어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가 터미널 앞에 있었기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버스 기사님들이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온 외지인들이었어요. 온전히 저 혼자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님들의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면 힘든 게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잔잔하게 때로는 태풍같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섭게 불고 기온도 뚝 떨어진 날이라 손님들의 발길도 뜸한 날이었죠. 이제 슬슬 정리라고 가볼까 하던 찰나 가게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일을 어째요. 지금은 마감 시간이라 손님을 못 봤는데 미안해요. 내일 영업시간에 다시 와줘요. 얼굴 기억하고 서비스 줄게요. 사장님, 저 정말 멀리서 왔거든요. 늦은 시간이란 건 알지만 김치찌개 백반 하나만 먹고 갈 수 없을까요? 어? 어디서 왔길래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아이고, 서울에서 지금 온 거면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었겠네. 이 추운 날. 아유, 앉아요, 앉아. 하루 정도 마감 시간 좀 안 지키면 어때? 내가 얼른 따뜻하고 맛있게 해가지고 갖다 줄게요. 저기 앉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하는데 어디선가 계속 시선이 느껴져 살짝 밖을 보니 청년이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절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 청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랑곳 않고 음식을 해서 청년에게 김치찌개 백반을 내어주고선 돌아서려는데 그 청년이 제 팔을 탁 붙잡고선 대뜸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아이 뭔데요? 영식이네 백반집 이 가게 이름 혹시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한참 동안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던 전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세요? 사장님, 혹시 아드님 성함이 이영식 맞나요? 청년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청년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총각, 총각이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혹시 우리 아들 친구예요? 영식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픈 곳은 없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말을 쏟아내는데 청년은 제 물음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여 소리내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체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며 또 절 어떻게 찾아온 건지,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온 건지 영문을 모르니 너무 애가 타고 답답하더라고요. 울기만 하지 말고 말해봐요 어서. 우리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알고 또 나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우리 영식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일 생겨서 날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저 영식이에요.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뭐라고? 영식이, 네가 영식이란 말이야? 예, 제가 영식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어머니 아들 영식이 맞아요. 어머니,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누구라고요? 어머님, 영식이에요. 아이고, 영식아, 네가 정말 내 새끼 영식이 맞아?
이거 꿈 아니지?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널 만나는구나.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널 찾아갔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렇게 저흰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옆에 앉아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어보자 아들은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들어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제가 죄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전 여태까지 새엄마를 친엄마라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저한테 잘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 땐 잘해주는 신용이라도 하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진 저를 집안의 장손이라며 엄청 예뻐하셨고요. 그래 맞아. 그 양반들은 널 집안 대를 이을 사람이라며 엄청 예뻐하셨지.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쌍둥이 남동생들이 태어나면서 전 찬밥 신세나 다름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전 완전히 집안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선 제게 늘 웃어 보이던 새엄마가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손찌검은 물론이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안 해놓으면 때리고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뭐? 너한테 손찌검을 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단 말이야? 그동안 네 아빠는 대체 뭐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요? 아버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싹 다 날리고 다니기 바빴어요. 밤만 되면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오기 바빴고 친구랑 사업을 하겠다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들이부었는데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더니 결국엔 쪽박나고 말았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이야기만 듣는데도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그렇게 잘 키워줄 것처럼 데리고 가놓고서 한 거라곤 전 시부모의 재산을 싹 다 날려먹은 데다 아들에게 손찌검까지 하다니 아주 화가 저 아래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후 저흰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새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니네 아빠는 돈 벌어올 능력도 없고 자긴 쌍둥이들을 돌봐야 하니 저는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오라고요. 저 공부도 잘했고 담임 선생님도 저 정도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공장을 전전하고 막노동을 뛸 때도 있고 중소기업 입사해서 개미처럼 일하기도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50%는 꼬박꼬박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고요. 뭐? 왜 힘들게 번 돈을 그놈들한테 줘? 그때까진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 월세를 낼 수도 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 이 집의 장남이니 장남이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호의를 호구로 알더라고요. 나중엔 대놓고 돈 내놔라. 꽁쳐둔 돈 내놔라.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뭐 이런 밟아 죽여도 모자랄 것들 같으니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직장 다니니까 은행에서 돈 잘 나오지? 네 이름으로 딱 5천만 원만 받자. 내가 2달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2개월 뒤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임마, 내가 너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값만 몇 억은 될 거다.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돈을 달라 말하고 있어? 애비한테 그 정도 돈도 그냥 못 빌려주냐? 그걸 굳이 받아내야겠냐?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 멱살까지 잡으면서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 여전히 양심 없고 뻔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사람 안 변한다는 게 진짜였어.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꼭 그 돈을 받아내야겠다면서 절 불효자식, 호로자식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대들었어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러느냐고 말이에요. 왜 똑같은 자식들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고 차별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엄마가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 얘기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도 참 둔하고 무식하다. 내가 지금까지 왜 너한테 네 동생들하고 차별하고 못되게 굴고 그랬겠니? 미안한데 너 내 자식 아니야. 네 엄마 따로 있다고. 내 자식이었으면 내가 오냐 오냐 그랬지. 함부로 했겠니? 에이 바보 같은 자식. 전 듣자마자 심장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건데 이제 와서 그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니 정말 죽고만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뻔뻔한 종자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나 싶었죠. 아들은 목이 메는 듯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니네 엄마 맨몸으로 쫓겨났어. 저기 어디냐. 경상남도 어딘가 산다니까 이제라도 찾아보시던가. 근데 뭐 니네 엄마가 너 간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겠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미 재혼해서 가정 꾸려 잘 살고 있을걸? 가봤자 문전박대나 당할 텐데 찾아갈 생각일랑 마라. 에휴 불쌍한 자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전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찾아왔지만요. 솔직히 여기에 찾아오기 전에 두렵기도 했어요. 새엄마 말처럼 어머니가 절 외면할까 봐, 절 내쫓을까 봐서요. 그치만 쫓겨나더라도 절 낳아주신 어머님 얼굴을 꼭 뵙고 싶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영식아. 정말 잘했어. 제가 아는 건 박은자 자자 어머님 성함 세 글자 그리고 나이밖에 몰랐지만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방 들고 경상남도 곳곳을 한 달을 찾아 헤맸어요.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솔직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찾는 건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이 지역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오늘 버스에서 내렸어요. 이 지역에서도 어머니를 못 찾는다면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이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본능이 말해주더라고요. 이곳에 꼭 들어가 보라고요. 에휴, 그랬구나, 그랬어. 이런 기적이 어디니 정말.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저희는 서로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영식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를 챈 듯 보였어요. 네가 영식이니? 내 아들 영식이 맞아? 예, 누구세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을 처음 보자마자 호칭을 내 아들로 부르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영식아, 인사해라. 네 새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이 엄마 남편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영식아. 이 새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네 엄마가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아휴, 나도 늙었나벼.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남편은 제가 얼마나 영식을 그리워했는 줄 알기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고 얼싸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과 하룻밤을 보낸 뒤 날이 밝자마자 아들 남편을 데리고 전 남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에게 고통을 준 그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허름한 건물의 반지하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완전 늙어빠진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인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승사자라도 본 듯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라고요. 그 몰골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아주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놈은 무슨 종이 인형 마냥 아주 뒤로 낮아빠지는데 그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나한테 영식이 뺏어갈 때 뭐라고 했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지?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준다고 했지? 근데 대학은커녕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돈을 갈취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주둥이가 있으면 말을 좀 해봐. 갑자기 찾아와. 이게 무슨 행패야? 그리고 내가 언제 차별하고 돈을 뜯어갔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대초 5천만 원 빌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제 월급도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랑 비교하고 때리고. 그게 일상이셨으면서 왜 사실대로 말씀 못하세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자 그제서야 방 안에서 비척비척 상간녀가 기어나오더군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전 남편의 몰골을 한 번, 그리고 저희 식구들의 얼굴을 한 번 보고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저 불효자식 같은 놈을 봤나. 영식아, 우리가 너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얼만데 부모한테 그 푼돈 5천만 원도 못 빌려주냐? 그래, 네가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근데 그거 알지? 가족끼리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법도 해결 못 해주는 거. 상간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과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들은 비아냥거리는 상간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나셨어요. 많이 알고 계셔서 좋겠네요, 정말. 됐고요. 오늘부터 전 이 집안 아들 아닙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호적 깨끗하게 파주세요. 아버지 아들이었던 흔적도 안 남게끔요. 뭐? 저런 호적을 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전 남편의 뻔뻔함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현재 제 남편이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서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지. 전 이 여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영식인 제 아들입니다.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내 아들에게 돈 달라고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게 눈에 보이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나도 한성깔 하는 사람이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식이 짐 챙겨서 나오거라. 당장 집으로 가자.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며 으름장을 놓자 상간녀와 전 남편은 의기양양한 모습을 잃어버리곤 깨갱하며 눈을 아래로 내려 깔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왔고 그날 이후 영식인 저희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 영식이를 소개시켜줬어요. 놀라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요. 다행히도 딸은 아들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오빠가 생겼다고 정말 좋아했고 편하게 마음을 열어줬답니다. 저희와 함께 살게 된 아들은 처음 내려왔을 땐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여왔지만 남편과 딸은 영식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힘이 되어주더군요. 그리고 연세가 90을 바라보시는 시부모님들도 열렬히 환영해 주셨고요. 그런 덕분인지 영식인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포도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컴퓨터도 잘 만져서 인터넷에 저희 포도를 팔기 시작했고 나이든 저희 부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막힘없이 술술 처리해 줬습니다. 홍보는 물론이고 거래처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해줘서 남편이 혼자 운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게 됐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제 생일도 처음으로 함께 보내게 됐는데요. 아들은 신발 한 켤레와 손수 편지를 써줬고 그 편지를 가족들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아들 영식이에요.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생신을 같이 보내는 건 처음이라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 동생과 더 많은 시간들,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왔을 텐데 그게 참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주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기억들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머니,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어머니,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아들 영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가족들 모두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고 가족들끼리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더라고요.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영식아, 아빠다. 잘 지내냐? 넌 어떻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서 연락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연락하지 말라고요. 영식아, 이 아빠 좀 도와다오. 아빠가 얼마 전에 일하다가 허리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네 새엄만 이 와중에서도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고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늙고 병드니 날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아이고 허리야. 제발 아빠한테 딱 100만 원만 빌려주라. 영식아. 새엄마요? 누가 새엄마인데요? 전 새엄마라는 사람 둔 적 없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뿐이니까 다신 앓는 소리 하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전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여리고 나약한 제 아들이 아니었죠.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그 상가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죠. 그놈들이 아주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은 오직 저희 아들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소중한 아들과의 연이 끊기고 100만 원도 없어서 빌빌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해서 한심하고 고소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전 남편 집에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한 영식이가 없으니 그 집안도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을까요? 그들 덕분에 오히려 저는 꿈에 그리던 제 아들을 찾을 수 있어서 요즘은 더없이 행복한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충분히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나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우리 가족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